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 중 하나인데 우리가 아는 것의 절반은 틀렸습니다. 이집트 미인? 아닙니다. 그리스계입니다. 로마 황제들에게 사랑받은 판무파탈? 아닙니다. 로마를 역이용한 정치가입니다. 18세에 왕좌에 올랐고 남동생 둘을 제거했으며 누이 동생은 신전 계단에서 처형시켰습니다. 로마의 가장 강력한 세 남자를 차례로 활용하다가 39세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살아낸 21년은 미모가 아니라 냉혹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팔립니다. 영화, 드라마, 소설, 뮤지컬. 그런데 우리가 소비하는 클레오파트라 이미지 대부분은 그녀의 적이 만들어낸 선전물입니다. 진짜 그녀를 알려면 그 이미지를 먼저 걷어내야 합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 그 이름이 어떻게 신화가 됐는지, 그리고 그 신화 뒤에 어떤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기록과 역사학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상 그리스계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 프톨레마이오스가 기원전 305년 이집트를 차지하며 세운 왕조의 18대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를 300년 가까이 지배했지만 왕족 내부에서는 거의 그리스어만 썼습니다. 실제로 클레오파트라 이전까지 이집트 파라오 중에 이집트어를 배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처음으로 이집트어를 배운 파라오였고 이게 그녀의 첫 번째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이집트 민중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300년 동안 자기 언어를 쓰지 않는 지배자들 아래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파라오가 이집트어로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단순한 언어 공부가 아니라 민심을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녀가 구사한 언어가 9개였습니다. 이집트어, 그리스어, 라틴어, 아란어, 에티오피아어, 히브리어, 메디아어, 파르티아어, 트로글로디테스어.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세계 최대의 지식 집결지였는데 클레오파트라는 그 환경에서 수학, 천문학, 의학까지 공부했습니다. 외모보다 언어와 지식이 무기였다는 게 당시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로마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외모가 특별히 아름다운 건 아니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와 말하는 방식 그리고 지식이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덧붙입니다. 기원전 51년 18세의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죽으면서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혼자 물려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공동 왕으로 즉위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남매 공동 통치는 오래된 전통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권력 투쟁의 시작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 왕조의 역사를 보면 형제 자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클레오파트라도 그 전통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즉위 초기에 직면한 또 다른 현실은 이집트 자체가 이미 로마의 그늘 아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로마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막대한 뇌물을 바쳤고 이집트는 사실상 로마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였습니다. 독립국이지만 독립적이지 않은 처지였습니다. 즉위 후 3년도 안 돼 위기가 터집니다. 어린 남동생을 조종하던 궁정 세력이 클레오파트라를 권력에서 밀어냈고 기원전 48년 그녀는 시나이 사막으로 추방됩니다. 18세에 왕이 됐다가 21세에 쫓겨난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운명을 바꿀 사람이 나타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 내전에서 경쟁자 폼페이우스를 쫓아 이집트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집트 측이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선물로 바쳤습니다. 카이사르가 이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사막에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궁전에 있는 카이사르에게 접근하려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양탄자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양탄자에 돌돌 말아서 화물처럼 궁전 안으로 들여보냈다는 이야기인데 역사 기록에 실제로 등장합니다.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가 그날 밤 처음 만났고 이후 동맹 관계가 형성됩니다. 52세의 로마 최고 권력자와 21세에 쫓겨난 여왕 사이의 만남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 이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카이사르는 군사적 보호막이자 복권의 열쇠였습니다. 카이사르에게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교환이 이후 역사를 바꿨습니다. 카이사르는 왜 그녀를 지지했을까요? 단순히 매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곡창지대였습니다. 로마 전체 곡물 소비의 상당 부분이 이집트에서 왔는데 그 이집트를 친로마 성향의 인물이 통치하는 게 카이사르에게 유리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전쟁이 벌어집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지지하는 이집트 군대가 궁전을 포위했고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는 함께 포위 속에서 버텼습니다. 카이사르의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전세가 바뀌고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나일강에서 익사합니다. 사고였는지 살해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혼자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왕조 전통상 여왕은 남성 공동 통치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어린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를 공동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은 몇 년 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죽습니다. 독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시각입니다. 누이 동생 아르시노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전쟁 때 아르시노에가 반란군 편에서 자신을 여왕으로 선언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클레오파트라는 아르시노에를 로마로 보내 포로로 전시했고 몇 년 뒤 에페소스 신전 계단에서 처형시킵니다. 이걸 해낸 게 클레오파트라의 요청이었습니다.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로마 원로원 의원들에게 피살됩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아들 카이사리온을 낳은 상태였지만 로마 법상 카이사르의 공식 후계자는 조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때 클레오파트라의 나이 25세였습니다. 카이사르 없이 혼자 이집트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고 로마의 내전 상황을 정확히 읽어서 다음 판에서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향이 이집트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다음 파트너를 찾아야 했습니다. 카이사르 암살 이후 로마의 실권을 놓고 경쟁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쪽은 안토니우스였습니다. 기원전 41년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타르수스로 소환합니다. 이 소환에 클레오파트라가 응하긴 했는데 등장 방식이 달랐습니다. 황금으로 장식한 배에 올라 자신을 아프로디테 여신처럼 꾸미고 나타났습니다. 안토니우스가 부른 게 아니라 클레오파트라가 공연을 한 겁니다. 이 만남 이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동맹이 시작됩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키프로스, 리비아 일부, 시리아 해안 등 상당한 영토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아들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와 딸 클레오파트라 셀레네였습니다. 안토니우스와의 관계가 단순한 애정 관계가 아니었다는 건 이후 상황이 보여줍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군사력을 통해 이집트의 영토와 자원을 확보하려 했고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풍부한 자금과 해군을 통해 옥타비아누스에 맞서려 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 입장에서도 클레오파트라는 동방 제국을 세우기 위한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기원전 34년 안토니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공개적인 영토 분배 행사를 열고 클레오파트라의 자녀들에게 동방의 여러 지역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로마 원로원의 극렬한 반발을 불렀고 옥타비아누스에게 전쟁 명분을 줬습니다. 문제는 로마 여론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선전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로마 남자가 동방 여왕에게 넘어가 로마를 배신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 선전이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만든 이 이미지는 2000년이 지나도록 살아남았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도 할리우드 영화도 결국 그 틀 안에 있습니다. 선전전에서 이긴 쪽이 역사를 쓴다는 것을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만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이 벌어집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함대 대 옥타비아누스 함대의 대결이었습니다. 전투 중반에 클레오파트라의 함대 60척이 갑자기 전투 구역을 이탈합니다. 안토니우스가 그 뒤를 따르면서 전선이 무너졌고 결국 대패합니다. 왜 클레오파트라는 후퇴했을까요? 지금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고 도망쳤다는 게 옥타비아누스 측 기록인데 이건 당연히 편향된 해석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집트 함대와 국고를 보존하려는 전략적 후퇴였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악티움 패배 이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옵니다. 기원전 30년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로 진격합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이미 죽었다는 잘못된 소식을 듣고 자살합니다. 39세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뒤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39세. 그런데 죽음의 방식이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데 실제 기록에는 독사 이야기가 없거나 불확실하게 등장합니다. 독약을 마셨다는 설도 있고 옥타비아누스가 처형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는지는 분명합니다. 로마로 끌려가 포로로 전시되는 굴욕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옥타비아누스는 그녀를 로마 개선 행렬에 포로로 세우려 했고 그걸 막을 방법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카이사리오는 18세에 처형됩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측근이 카이사르의 아들이 둘일 수는 없다는 말로 죽음을 정당화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사이에 쌍둥이는 로마로 끌려가 옥타비아누스의 개선 행렬에 쇠사슬을 달고 전시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세 자녀 중 장기적으로 살아남은 건 딸 클레오파트라 셀레네였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로마가 지배하는 모리타니아의 왕비가 됩니다. 어머니의 나라는 사라졌지만 딸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가 판무파탈로 굳어진 건 옥타비아누스의 선전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정적을 무너뜨리려면 그를 나쁜 여자에게 넘어간 나약한 남자로 만들면 됩니다. 안토니우스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 클레오파트라를 유혹녀로 포장했고 그 이미지가 200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실제로 클레오파트라를 직접 기록한 당대 문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대부분 로마 쪽 기록, 즉 그녀의 적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전해집니다. 역사는 이긴 쪽이 쓴다는 말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도 클레오파트라가 탁월한 인물이었다는 건 로마 쪽 기록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적들이 남긴 기록에서도 그녀의 지성과 협상 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적이 인정한다는 건 실제로 그만큼 강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 하나가 선전물이 만들어낸 이미지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21년 동안 그녀가 통치를 유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언어 능력이 직접적인 외교 도구였습니다. 통역 없이 상대방의 언어로 협상했고 이게 상대에게 특별한 인상을 줬습니다.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 모두 그녀의 지성에 놀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외교에서 활용한 또 하나의 무기는 시각적 연출이었습니다. 타르수스에서 황금 배를 타고 아프로디테로 등장한 것도 양탄자에 말려 카이사르 앞에 나타난 것도 철저하게 계산된 퍼포먼스였습니다. 말보다 강렬한 인상을 먼저 남기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경제적 자원도 핵심이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농경지는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땅이었고 알렉산드리아는 동서 무역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경제력을 배경으로 로마 강대국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에서 이시스 여신의 화신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했고 이집트 신전들을 후원하면서 민심을 얻었습니다. 이집트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전 왕들과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시스 여신의 화신으로 자신을 내세운 건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시스는 죽은 남편을 되살리고 아들을 지켜낸 강인한 어머니 신이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그 이미지를 자신에게 겹쳐 이집트 민중의 충성심을 얻으려 한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뒤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300년 가까이 이어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끝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고 로마 초대 황제가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무너뜨린 그 남자가 로마 제국의 시작점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도 이후 서서히 쇠락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지키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그녀가 죽은 이후 수백 년에 걸쳐 여러 사건으로 소실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지식 창고가 사라지는 과정에서도 클레오파트라는 그 도서관을 끝까지 지키며 활용한 마지막 파라오로 기록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미인이어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18세부터 39세까지 제국 사이의 틈에서 냉정하게 계산하고 필요하면 가족도 제거하고 권력의 이동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냈기 때문에 21년을 버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 세월을 버텨냈다는 것, 아름다운 전설보다 훨씬 서늘하고 그래서 더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방식이 바뀌는 건 단순한 역사 수정이 아닙니다. 권력 앞에서 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는지, 그 선택들이 어떻게 기록되고 왜곡되고 소비됐는지를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야기지만 그 구조는 지금도 놀라울 만큼 익숙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